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다른 채소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는 슈퍼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혈당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혈당 상승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당뇨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혈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 뇌질환, 심장질환, 암,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혈당 관리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식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전에 생양배추 먹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하게 됐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렸던 책이죠. 정말 쉬운 혈당 관리 비법이 담겨있는 요시다 도시에 대해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혈당을 낮춰야 하는지 위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과 양배추의 효능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의사들이 손꼽는 최고의 명의로 자주 소개되는 비만 당뇨병 전문의인 저자는 식단 관리가 어려워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약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 가지 시험 끝에 식전 양배추 먹기라는 식사법을 고안해냈는데요. 당근, 오이, 양상추 등 여러 채소로 실험해 본 결과 생양배추를 먹었을 때 결과가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진료에 도입하면서 비만과 당뇨병 치료 성공률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을 감량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양배추 식사법은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식사법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포만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다른 채소들보다 많아서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당 수치를 내리고 살이 빠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내려주는 식전 양배추 먹기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추천식품은 양배추. 양배추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1년 내내 살 수 있어 언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양배추는 혈당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무리 없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슈퍼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소가 듬뿍. 효소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체내에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도 화학 반응의 하나입니다. 효소에 주목하면 양배추는 단순히 포만감을 얻기 위해 먹는 식품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다른 채소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살이 잘 찌지 않게 됩니다. 효소가 함유된 식품을 가열하면 효소의 활성이 사라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작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찌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니라
생양배추를 권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장 질환과 지방간에도 효과적. 양배추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큰 양배추 잎을 생으로 몇 장 먹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 피부 탄력이 좋아져 체중을 감량해도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체내 활성산소 억제 등 많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도 풍부합니다. 안쪽 잎, 특히 신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양배추에서 발견된 영양소로 별명은 캐비진입니다. 위 점막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혈당이 100에서 200mg/dL 정도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당뇨병 환자라면 양배추를 꼭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간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므로 간 기능 향상과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K, 단백질이나 세포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엽산, 뼈나 치아를 만드는 칼슘,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골밀도를 높여주는 칼륨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양배추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한 식품 목록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한 식품입니다. 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같은 겨자가인 브로콜리나 순무, 고추냉이 등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활성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암에 걸리기 전 이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강한 항균 작용 및 살충 작용 덕분에 위암이나 폐암, 결장암, 식도암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고추냉이의 탁 쏘는 매운맛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운맛이 거의 없는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고 난 뒤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화합니다. 양배추에는 식품을 가열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방지하는 효소인 페록시디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고 자양 강장에도 좋다. 양배추는 한방에서 자양 강장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입니다. 허약한 몸에 영양을 붙게 하여 열량 불량이나 쇠약을 다스리고 특히 장의 기운을 돋우며 오장을 튼튼히 하는데 처방됩니다. 또한 양배추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고령자의 건망증 방지나 노화로 인한 다리와 허리의 약화,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꼭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낮춘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공복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혈당 수치를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꿔 말하면 배불리 먹어도 적정 열량을 넘기지 않으면서 체중은 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실제로 직접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본 결과 고안해낸 것이 식전에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열량이 낮고 배가 부른 음식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식이섬유도 풍부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이지요. 당근이나 오이, 양상추 등 여러 채소로 실험해 본 결과 나는 생양배추를 먹었을 때 상당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 환자에게 권해도 환자가 만족하며 계속할 수 없다면 치료법으로는 실패이겠지요. 그래서 의학부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임상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먹은 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5일 동안 실행했습니다. 실험에 이용한 채소는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 오이, 양파로 포만감 순위를 매긴 결과 생양배추가 가장 만족스럽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을 들여 양배추를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은지, 어떻게 잘라 먹는 게 효율적인지 등을 학생들과 거듭 실험했는데 그 결과 식사 전에 양배추 한 통의 6분의 1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먹는다라는 식사요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양배추 6분의 1개, 약 200g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도입하면서 비만과 당뇨 치료 성공률은 급증했습니다. 내가 담당한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을 감량했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뭐래도 살이 빠지지 않던 60대 비만 여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식후 혈당 수치가 400mg/dl를 초과했던 30대 남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범위 내로 진입했습니다. 이외에 많은 환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는 방법. 1. 매일 식전에 생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다. 먹어야 하는 양배추의 기준 분량은 한 끼에 양배추 한 통의 6분의 1입니다. 하루 3끼 양을 합치면 양배추 반통이 되겠죠. 아침, 점심, 저녁 3끼 외에 약간 배가 고플 때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됩니다. 2. 5cm 크기로 큼직하게 자른다. 칼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다면 5cm를 기준으로 손으로 찢어도 괜찮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이나 고령자의 경우 큼직하게 썰면 먹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 썰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3. 10분 동안 잘 씹어 먹는다. 양배추는 날 것 그대로 가늘하지 않고 10분에 걸쳐 천천히 잘 씹어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맛을 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 요령은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생양배추는 양상추나 시금치 등의 이파리 채소 중에서도 씹을 때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 데에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 결과 포만 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색과 영양 배합을 생각해 양배추와 함께 토마토나 오이, 양상추 등을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를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주름 없이 살을 뺄 수도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는 생양배추를 도시락통에 담아 휴대하기에도 편해서 실천율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꾼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복 상태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공복에 갑자기 밥을 먹으면 소량이라고 해도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따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것이 먹는 순서입니다. 식전에 생양배추를 먹었다면 샐러드나 조림 등의 채소, 단백질, 밥, 국 등의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 반드시 혈당이 상승하지만 이 순서대로 먹는다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가장 먼저 생양배추나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에 달라붙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당분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당분은 식이섬유 흡착되어 변으로 배설됩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음식으로 식사를 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또 생양배추는 씹는 맛이 있어서 제대로 씹지 않으면 삼킬 수 없습니다. 10분 동안 잘 씹어 먹으면 포만 중추를 자극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 동안 한다. 나의 식사 지도를 실천한 환자의 감량 성공률은 93%입니다.
이 중에는 5kg이나 10kg을 감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혈당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체중을 감량해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금욕적인 생활을 평생 계속해야 한다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식전 양배추 먹기는 고행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체중에서 불과 2-3kg만 감량하면 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식전 양배추 먹기에 돌입하면 3개월 만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기간만 식전에 양배추를 먹고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옵니다. 기한을 두지 않고 설렁설렁해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욕의 스위치를 켰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라 정해두고 식전 양배추 먹기에 도전해보세요. 공복 시에는 언제나 양배추와 익힌 채소, 무, 당근, 우엉 등을 먹어도 됩니다. 공복 시에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져 감량을 계속할 의지가 생깁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기간 3개월. 실제로 따라해보면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만에 2-3kg 정도 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실천 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정도가 생활 리듬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딱 3개월 지날 무렵에는 아예 습관이 되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하면 된다, 이 생활도 나쁘지 않구나 하고 느낀다면 기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 생활을 쭉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면 좀처럼 실천을 단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생활을 유지하며 하는 동 마는 동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데 그렇게 질질 끌며 애매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목표 달성 후에는 쉬거나 계속해도 오케이. 식후 혈당이 230mg/dl에서 160대로 떨어졌어요. 체중이 5kg 빠지고 당화 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에 돌입하고 3개월 후 체중이 3% 이상 줄고 혈당 수치도 내려갔다면 목표 달성입니다. 자신을 많이 칭찬합시다. 물론 계획한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거나 혈당 수치가 내려갔다면 더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표를 달성해낸 나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동안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은 혈당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능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간 지속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휴식을 취하며 조금씩 원래 생활로 돌아가도 그대로 계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살을 빼고 싶어. 조금만 더 하면 혈당이 정상이 되니까 계속해야지. 전만큼 피곤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계속하기를 권합니다. 다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 괴로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계속하면 요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자기 식욕이 폭발해서 원래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고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 계속하게 된다. 식전 양배추 먹기와 운동이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를 당연시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는 1년에 40회 정도 강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방문합니다. 강연을 하러 가면 반드시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 때문에 적정 열량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연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에는 밥을 제외하고 먹습니다. 초과한 열량만큼 음식을 덜 섭취함으로써 신장 175cm, 체중 75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전 양배추 먹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비만 당뇨병 전문의로서 살이 찐다면 환자를 볼 면목이 없기 때문이지만 18년간 계속했더니 당연해져서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식전 양배추 먹기로 체중을 관리하게 되면 이런 증상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을 감량해서 혈당 수치가 내려가면 동맥경화가 일으키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혈당 때문에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 두려운 생활은 이제 졸업하고 식전 양배추 먹기와 운동을 생활하여 건강한 일상을 즐기면서 사는 건 어떨까요? 3개월 실천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당뇨병은 아닌데 혈당이 높아서 늘 고민이었다. 우연히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매일 먹고 있다. 20년간 먹어온 당뇨약을 줄였다. 피로감이 줄고 우울증까지 개선되었다. 당뇨 환자는 소식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식전 양배추를 실천하고부터는 공복감에 시달리지 않아 좋다. 배부르게 식사하는데도 혈당은 떨어지니 정말 신기할 따름. 입이 심심하거나 배가 고플 때 양배추를 먹었을 뿐인데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다. 지금은 나보다 가족들이 더 챙겨 먹는다. 식전 양배추를 실천하고 나서 혈당뿐 아니라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당뇨 합병증의 공포로부터 탈출. 식전 양배추 먹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실천했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자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강의를 듣고 동료 의사들도 실천했는데 모두 혈당은 물론 고혈압과 비만, 각종 질환까지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립순환기병 연구센터 병원에서 심장과 혈관질환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야나세 마사노부 선생님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체중뿐 아니라 혈당과 당화 혈색소까지 정상이 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50mg/dl에서 98.6으로 당화 혈색소는 5.8%에서 4.6%까지 떨어졌지요. 야나세 선생님은 CT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성도 발견되었습니다만 살을 빼고 그런 위험 요소가 사라졌고 당뇨병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노시 오오카 진료소 원장인 우치바 키요시 선생님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6개월간 매일 식전 양배추 먹기와 운동을 실천한 결과 체중을 무려 40kg이나 감량했고 공복 혈당은 280에서 85로 당화 혈색소는 11.1%에서 4.9%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간 맞았던 인슐린 주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은 처음에는 체중이 줄고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것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과 체력이 좋아지면서 앓고 있던 만성 질환까지 개선되어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무기력증, 피부 건조, 시력 저하, 손발 저림 등의 불편한 증상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사실은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잡으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각종 만성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췌장의 기능이 회복된다. 고혈당이나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췌장은 위장 뒤쪽에 있는 가로 15cm 정도의 얇고 긴 장기로 음식을 소화하는 이자액을 만들어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거나 과식을 하면 내장 지방이 축적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로써 인슐린 작용이 악화되어 고혈당 상태가 계속됩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잇따라 분비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따라갈 수 없게 되어 공복 시에도 혈당이 높아집니다. 인슐린을 내보내고 또 내보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그 사이 인슐린은 점점 낭비되어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췌장은 피로가 쌓여 결국에는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 동안
대책을 마련하자.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면 하루라도 빨리 식생활을 개선해서 혈당을 적절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초과된 지방이 줄어들어 비만이 해소되고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기능도 회복됩니다. 췌장이 회복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나는 살이 찐 당뇨병 환자 180명에게 체중을 15% 이상 감량하는 도전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전으로 감량에 성공한 사람은 54명이었고 기쁘게도 그중 32명은 포도당 부하 검사 결과 혈당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만을 해소하고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낮춘 32명은 췌장 기능이 회복되어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아도 췌장의 기능을 되살리면 검사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까지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인슐린이 분비되는 중이라면 췌장의 기능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비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은 시간 문제. 혈당이 높은 건 좋지 않아요.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비 당뇨 환자시군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 후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는 무엇이 나쁜지, 어디가 문제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신경 쓰이는 자각 증상이 없다면 도무지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혈당이 기준치를 초과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보고 못 본 척하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듯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비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환자로 진행되는 비율은 각자의 위험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절반 정도가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데 둘 다 높다면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도가 2배가량 더 증가합니다. 당뇨병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 없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 예비 당뇨 환자는 경계형 당뇨병이라고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예비 당뇨 환자나 경계형 당뇨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당뇨병에 걸리기 직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당뇨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음식을 바꾸거나 운동을 할 필요는 없겠지 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정말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이내에 당뇨병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이 그 경계라면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이 당뇨병을 막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수년에 걸쳐 서서히 혈당이 상승해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봅니다. 또 늘 피곤해요.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인가 했는데 주변에서 뭔가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푸석한 피부에 혈색도 좋지 않았던 그 여성은 기운이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혈당은 어땠나요? 글쎄요,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여성은 치매가 온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잘 돌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추후에 나온 검사 결과는 혈당이 324mg/dL, 당화 혈색소는 8.7%, 예상했던 대로 당뇨병이었습니다. 경계형 당뇨병이나 당뇨병 초기 단계에서는 몸이 아픈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일런트 킬러인 당뇨병은 조용하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해지기 전 이상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작은 징후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조기 발견과 조기 대책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각 증상이 있으면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식욕.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식욕이 증진됩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분을 에너지로 잘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게 됩니다.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 인슐린 작용 부족으로 당분을 에너지로 잘 바꿀 수 없게 되면 몸은 부족한 에너지 대신에 근육과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먹고 있는데도 급격하게 살이 빠집니다. 소변 횟수나 양이 증가한다. 신장이 과잉 상태가 된 포도당을 처리할 수 없어 소변과 함께 배출하려고 하므로 소변을 보는 횟수나 양이 증가합니다. 소변에 다량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 소변 횟수나 양이 늘어나 몸에서 다량의 수분이 배출되므로 탈수 증상이 생기고 이상하게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르다에서 대량의 수분 섭취, 소변 횟수 증가, 다시 목이 마르다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입니다.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친다. 인슐린 작용 부족으로 당분을 에너지로 잘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온몸이 나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후에 맹렬한 졸음이 덮쳐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몸에 다양한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경계형 당뇨병 단계에서부터 몸의 다양한 손상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큰 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랄까요? 특히 걱정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압이 상승한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다량의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혈압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트륨 대사와 신장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에 수분이 쌓이기 쉬워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2. 살이 찌기 쉽다. 몸이 정상이면 혈당이 낮을 때 배가 고프고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지며 인슐린 작용을 통해 적정 혈당치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경계형 당뇨병 상태라면 정상일 때만큼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므로 공복과 포만감 신호가 흐트러집니다. 신호가 흐트러지면 음식을 섭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이유 없이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먹고 싶고 과식을 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다시 신호가 흐트러지고 과식하게 되고 다시 살이 찐다라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3.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람은 혈액 속 당이 과하게 많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도 너무 많아서 이상 지질 혈증이 발생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당과 지질이 너무 많으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속 가득히 부유하는 당이나 지방은 온몸의 혈관 구석구석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손상된 혈관은 동맥경화를 일으켜 점차 노화됩니다. 혈관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심장이나 뇌의 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형 당뇨병인 사람은 정상 혈당인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2.2배나 많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약으로는 당뇨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 당뇨병 환자의 95%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것만 바꿔도 충분히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만성 피로와 각종 합병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년째 당뇨약을 복용 중인 40대 남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가 큰 대기업에서 중책을 맡느라 늘 야근에 술자리 회식이 잦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불규칙한 생활과 음주, 스트레스 때문만이라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환자에게 지금부터 혈당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머지않아 합병증이 올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생활 리듬을 바로잡고 식이 조절로 뱃살만 조금 빼도 혈당이 개선될 수 있으니 노력해 볼 것을 권유했죠. 그러자 그가 조금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그냥 약을 한 알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약만 잘 먹으면 될 텐데 굳이 식이 조절을 해야 할까요? 물론 당뇨약은 효과가 매우 탁월해서 복용만 잘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당뇨병에 처방되는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높은 혈당 수치를 적정 범위 내로 붙잡고 있는 것일 뿐 당뇨병 자체를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먹어야 하는 약의 종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당뇨병에 처방되는 약은 췌장을 억지로 자극하거나 장애일을 방해해서 혹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췌장은 망가지고 몸의 면역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간 당뇨약을 복용할 경우 더 이상 약효가 들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고농도로 투약한 당뇨병 환자의 30%는 췌장 기능이 망가져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사로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면 췌장 기능은 거의 소실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후에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이 여러분의 혈당을 평생 조절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치료제입니다.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혈당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약간의 운동이 효과를 높여준다. 식전 양배추 먹기에 익숙해지면 식후에 살짝 몸을 움직여서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후에 운동을 할 경우 공복 혈당은 3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70mg/dL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준은 식사를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을 낮추려면 행동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행동요법은 의욕을 다지고 행동을 시작할 것. 식이요법은 식전 양배추 먹기와 익힌 채소,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정해진 양만큼 먹을 것. 운동요법은 몸을 움직일 것.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것이 운동요법입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의미를 알면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당분 흡수가 저해되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30분이면 식이섬유는 장으로 흘러가 그 후에는 섭취한 만큼 흡수됩니다. 여기서 당이 더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운동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30분이 지났을 때 제자리 걸음으로 5분 동안 걷기만 해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해서 15분 이상 몸을 움직이면 혈당은 내려갑니다. 운동이라고 해도 숨이 찰 만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따뜻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는 15분에서 30분 동안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5,000보 정도면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까지 좋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란 말 그대로 근육에 가볍게 부하를 거는 운동을 말합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틈틈이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 읽어드렸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혈당이 신경 쓰인다면 식전 양배추 먹기 바로 시작해보세요. 양배추 한 통 사서 밀폐용기 여러 개에 소분해두면 먹기 편하더라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은은한 단맛이 느껴져서 꽤 먹을만 합니다. 한번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